네, 여야가 민생정책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특검 4국조 등 여야 이견이 여전하다 보니 이 최종 구성까지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세 번째 해병특검법을 발의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영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대치 정국을 이어가던 여야가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민생정책 논의를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하고 오늘 오전에 또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계속해서 회동을 갖습니다. 실무 협상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하지만 걸림돌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국조, 사특검, 이특검 4국조죠.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번 여야의 대치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협조하겠다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그 여야정 민생협의체 만시지탄이지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 두 달간 22대 국회 생각나는 건 탄핵과 특검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의 10분간 퇴장 또 최민희 위원장의 뇌구조 발언밖에 없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 처리한 안건은 제로건, 즉 0건의 민생법안 처리 기록을 세웠고요. 그래서 차라리 국회를 탄핵하자라는 여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이제 이런 비판 여론에 우리 국회가 정치권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어제 이제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 만났고요. 오늘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나기로 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이 무척 험난하다.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양 당이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하기로 힘을 모으자라고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8월 국회에서 일단 휴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 등에 있어서 어쨌든 대체할 수 있는 국면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민생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야가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 동안에 우리 박 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70여 동안 법사위라든지 모든 국회 상임위에서 어떤 민생을 위한 어떤 법적인 통과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청문회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진성준 위원장조차도 정책위 의장조차도 말하자면 검투세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그 소위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고 또 세미나를 하자 말자 하는 부분 또 당내에서도 지금 전당대 중이기는 합니다만은 검투세 폐지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야가 정책위 의장 간의 협의 그리고 원내 말하자면 수석 부대표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민생을 살리자는 손을 잡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전당대 과정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 아닙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이제 전당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속화해야 될 텐데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을 얘기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지난번에 영수회담은 비대위원장 체제여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차피 여야 대표 회동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민주당의 전당대가 끝나야 이게 좀 더 안착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드롭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금투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련된 좀 내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전 대표라면 더 좋겠지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와도 토론회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사실상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투세밖에 할 이야기가 없냐 거절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논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야 조금 실마리가 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금투세 문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다. 시간을 더 이상 늦출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다. 물론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지만
이 금투세 문제는 지금 세계 증시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우리 대한민국 증시도 지금 대폭락을 겪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뭔가 정부나 정치권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께서 이번에 금투세 문제를 최대 빅 이슈로 꺼낸 건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러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요.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정쟁이 아닌 정책을 들고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이밍이 무척 시의적절했다. 다시 말해서 패닉 상태에 빠진 주식 투자자들에게 즉각 반응하면서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격식과 형식을 따지지 않고 민주당 측과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대화하고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식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꿈과 희망을 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 금투세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대부분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찬성한다는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는 부분을 내비치고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이 되고 또 입장이 좀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좀 더 전향적으로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할 수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현재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기본선을 예를 들면 1억이나 2억으로 올려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 뭐 세계 자본주의 자체가 갖고 있는 또 위기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뭐 금투세 폐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모든 것이 방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1년에 어떤 5천만 원, 1억을 수익으로 얻는다는 것도 아주 소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일반 대중 그 주식 투자자들과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반화시켜서 공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즉 민주당이 처음에서 얘기했던 것은 정책 토론회 정도에서 민주당 안에서 폐지 의견도 내서 마치 이게 토론보다는 토의를 해서 합의 구조로서 말하자면 그 금투세에 대한 새로운 뭐 폐지든 아니면 말하자면 한계를 높이든 간에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너무 지나치게 1대1 쟁점 토론처럼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오로와 나싱이 되고 오히려 지나치게 이렇게 정쟁이 되는 그래서 오히려 합리적인 어떤 의견 도출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금투세 예.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예. 그 민주당의 그 진성중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금투세 문제는 1%만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팩트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투세가 부과되면 고액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자본의 해외 유출이 더 심화될 것이고 결국엔 주가를 떨어뜨려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인데 사실 채권이나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공제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 투자 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단지 고액 투자자나 큰 손과 같은 부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그런 방증이고요. 특히 요즘 주가 하락으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증권 시장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채권 문제, 파생 상품, 따라서 이 금투세 문제는 단지 1%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들로 여당이 어쨌든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찬대 직무대행 겸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영수회담을 어서 해야 된다. 뭐 이재명 전 대표도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었고 총선 직후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좀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된다면 시기는 언제라고 보고 계세요? 글쎄요, 그것은 지난번 이제 민주당 안에서의 당대표 토론회에서 가장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어받아서 영수회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리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사실은 현재는 한동훈 대표가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당의 전략기획 부총장으로 왔던
신재호 의원도 우선 뭐 여야 당 대표 간에 예. 어떤 면담을 먼저 하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영수회담 하자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한동훈 대표도 심지어 뭐 실용적으로 보면 뭐 대통령 만나는 게 내가 반대할 일이 있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아젠다가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오후에 보니까 뭐 9월 초 얘기하는 것이 와전된 것이다. 아직 입장이 예.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만나냐 안 만나냐보다는 실제적으로 민주당 스스로가 너무 지나치게 정쟁 위주의 국조라든지 청문회라든지 무슨 뭐 이런 어떤 강경 위주의 부분을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느낄 정도로 정책 기조라든지 민생 기조로 갔을 때 여론이 더 뭐 영수회담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앞서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이 영수회담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기자들도 질문을 했습니다. 좀 여당을 패싱한 게 아니냐 이번 영수회담 관련해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아니다. 정책 유지의 협의라면 환영한다. 오히려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쿨하게 반응한 거죠. 예. 격식과 형식.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도 직접 너무나 좋은 일이다. 그렇게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여야 대표가 아닌 영수회담을 먼저 꺼냈다 하는 부분은 일단 약간의 좀 결례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절차와 격식, 형식 문제는 차차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쨌든 민주당이 오늘 수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 세 번째 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합니다. 오늘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가졌는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의 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런 발언들이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해병제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너무 빨리 밀어붙였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제3안을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한동훈 대표로 하여금 제3안을 도출할 때까지 좀 기다렸어야 된다. 두 번째 안을 무리하게 붙여서 부결시키고 난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그 계기에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발을 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 안은 무리하다라고 하는 거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안은 실패한 안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대법관이 추천하는 안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승립돼서 말하자면 성공적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새로운 안 자체를 기대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21대보다 22대가 더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겨우 4표가 3표나 4표가 이탈했다 그러는 것은 앞으로 14명이 더 내야 된다는 거, 이탈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 새롭게 60% 이상을 확보해서 당대표가 된 한동훈 체제 하에서 이탈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3안이 된다고 한들 또 제3안이 만들어진다고 한들 이것이 새롭게 부각되거나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 구명 로비 의혹 등의 규명을 위해서 사기 탄핵 TF를 공식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는데 TF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이번 왜곡을 좀 증폭시켜서 김 여사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좀 몰아가려고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별도 조사건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좀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법적인 예. 실효성은 없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의미는 상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새로 제기된 공작 내용인데요. 최재형 목사와 한 인터넷 매체가 대선 직전에 천공이 청나라 황제의 옥새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했다라는 그런 보도 아닙니까? 지금 제보자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확보했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선 이 같은 시도를 사기 탄핵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해당 의혹의 제보자를 만나서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말씀 얘기 들어보니까 수십 시간 분량의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민주당 인사까지 연루돼 있다. 그런 이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이 사건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런지 저희 사기 탄핵 TF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 탄핵 TF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짧게 여쭙겠습니다. 뭐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그게 명품이든 아니든 백을 받았고 그걸 빨리 돌려주지 않았다. 뭐 예. 받을 수는 있지만 빨리 다만 그것을 빨리 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걸 무슨 해당 비서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와 그 문제는 분리해서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식사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좀 원내와의 스킨십을 상당히 늘리는 모습, 앞서 중진들과도 오찬회동을 계속해서 했었고,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런 한동훈 대표의 그런 행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광폭 행보라는 표현도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당연히 이제 저희 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을 예방하고 예우를 갖추고 또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최근 이제 5선 의원, 4선 의원들과 이제 잇따라 이른바 식사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평가나 반응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에 적응해가고 또 당 대표로서 행보를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정책 중심으로 현장 정책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다뤄볼게요.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영석 이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당장 이제 광복회가 뉴라이트 인사라고 규정을 했고 관련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또 독립유공자 후손들 같은 경우에도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었다. 집행정지 신청 소송까지 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방통위원장의 임명이나 이렇듯 그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강복회가 대대적으로 반대하는 임무를 해야 될 이유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48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런 의견을 가진 분을 왜 독립기념관장에다가 앉힙니까?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뭐 19년이든 어쨌든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3.1 운동으로부터 탄생된 그런 정당성의 기초에서 조국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분들을 기리는 자리 아닙니까? 그 전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을 왜 그 자리에 앉히는지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지금도 부정적 여론이 더 많다면 그것을 회복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분을 앉힐 때는 강복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좀 앉히면 안 됩니까? 절차는 둘째치고 실제로 그렇게 폭이 좁습니까? 왜 그런 소위 뉴라이트라고 하는 어떤 아주 경도된 역사의식을 가진 분을 그런 자리에 옮겨서 스스로의 입지를 계속 줄이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훈부는 어쨌든 김신임 관장이 뉴라이트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광복회에선 당장 이제 광복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8.15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려는 논의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임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제 김형석 신임 관장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제가 오늘 이 방송 오기 전에 보수 쪽에 이제 계신 분들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극단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다. 사안별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이나 야권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인사
임명 절차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속세 문제로 매각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민주당이 이제 뒤늦게 되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앞서 새로운 미래 지도부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김대중 지우개에 나선 거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자 일주일 만의 반응이거든요. 정작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이 김웅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더니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는 반응입니다. 이번 상황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그런 데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못했고 사전에 그러한 김홍길 의원에 대하여 그게 한 100억 정도 되는 예.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봤는데 같이 협의해서 아예 그렇다면 정청래 의원 제안처럼 말하자면 문화유산은 내셔널 트러스트를 하든 각각 개별적인 모금을 하든 조금 그런 중재 제안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이미 등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 한다는 것은 그 커피 회사가 샀다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부동산 복비까지 포함하면 100억에 사야 될 걸 예. 130억 정도는 줘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문제고요. 더 아픈 것은 새로운 미래의 정병헌 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말에 일리가 있어요. 이제 민주당이 소위 DJ 지우기라는 얘기는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소위 말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라 하지만 그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또 아픈 것은 김웅걸 의원이 사실은 이호 여사의 그 유지를 받들지 않았습니다. 이호 여사가 이것은 이 역사적 현대사적 가치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말라. 그리고 혹시 가져가더라도 일부는 공익재단에 바치고 나머지는 형제끼리 갈라서 쓰라라고 얘기했는데 정면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든요. 아픈 문제고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쨌든 야권이 민주진영의 적통성을 겨루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진퇴양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건립 50년이 지나야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록 내지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는 등기상 2002년에 신축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50년이 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문화유산이나 문화재로 지정, 등록할 수 없는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제 그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도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공공간으로 활용하자.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하자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 동교동 사저에 근저당권이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96억 원인가요? 네. 굉장히 큰 액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이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문화유산 내지는 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험난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정치권 이슈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영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